자, 이제 14쪽으로 와서 사랑과 그리움이라는 큰 주제 아래에 5개의 시가 묶여 있습니다. 정지용의 향수라는 시가 먼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작품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그런데 선생님이 여러분들 문제 푸는 스타일을 보니까 도대체 문학 지문을 딱 보면은 문제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될지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서 답답합니다만 뭐 언젠가 공부를 하면 나아지겠죠. 자, 일단 문학작품 볼 때는 당연히 제목을 봐야 됩니다. 제목과 시인을 살펴봐야 되겠죠. 자, 우리가 정지용 시인에 대해서는 앞에서 배웠습니다. 정지용 시인이 1930년대 열심히 활동했다는 거, 물론 20년대부터 활동하는데 20년대에 일본 유학을 다녀와서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거의 모더니즘을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그 모더니즘의 선구자였어요. 자, 그래서 20년대 후반 그리고 30년대에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데 뭐 이 사람은 뭐 50년대까지도 계속 활동합니다. 그때 납북되기 전까지 계속 작품을 남겼다고 했죠. 자, 이 모더니즘의 이 사람이 영수였는데 이 모더니즘이 뭘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어.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모더니즘의 핵심은 누가 뭐라 해도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시는 물론 내용도 중요한데 이 사람이 그 정서를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이미지를 구현하느냐, 이것이 이 사람 시의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문학 문제를 풀 때는 제목과 시인을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목과 시인을 통해서 대충 아는 시인이다. 그러면 이 사람의 낯선 시가 나오더라도 아마 이 시인의 경향이 이러했으니 이런 내용의 작품이겠다. 이런 것들을 좀 예측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문제 풀 때 바로 본문을 읽으면 안 되죠. 문제 보기 박스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 문제 보기의 박스에는 이 거의 대부분 문학 지문은 이 보기 박스에 거의 대부분의 배경 지식을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뒤로 가서 한번 볼까? 자, 여기는 지금 3문제밖에 없는데 박스에 이 내용은 별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표준국어 대사전에 검색 자료만 주고 있는데, 근데 이런 자료를 주고 있다는 얘기는 이 시에는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이 좀 나오고 그 단어에 대한 풀이를 해주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요거 딱 그냥 빠르게 훑어보고 좀 해석하는데 단어가 어려울 수 있겠구나, 그래서 여기서 풀이를 줬으니까 이 단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서 해야 되겠다, 요 정도까지는 짐작을 해야 됩니다. 야, 근데 이 보기 박스에 별 내용이 제시된 내용이 별로 없다, 이런 경우에는 이 배경 지식 없이 그냥 지문을 읽어서 풀어서 읽으면 그냥 읽어서 보이는 내용이 그게 전부다 이 말이에요. 다 더 의미하는 것이 없이 그냥 이 지문에 써있는 액면가 그대로 이해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봐봐, 여기 두 번째 한 장 넘어가면 서정주의 추천사가 나와 있는데 추천사에는 이렇게 박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박스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는 요 시는 해석하는데 배경 지식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박스를 반드시 지문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박스를 살펴보는 게 맞습니다. 자, 왜냐면 이렇게 주는 이유는 사실은 문학 작품은 굉장히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장르여서 뭐 여러분이 문학을 나는 이렇게, 시와 소설을 나는 이렇게 해석했다, 이렇게 해서 틀린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시험 문제에서는 어쨌든 일관적인 관점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박스에 배경 지식을 주고 이 시는 이런 관점에서 해석해라 라고 해석의 방향을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기 박스를 반드시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요 지문은 정지용의 향수라는 시는 별 내용 없다, 배경 지식 없이도 그냥 쫙쫙쫙쫙 읽으면서 가면 된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 보기 전에 향수라는 말에 대해서 먼저 제목에 대해서 이해하고 할까요? 향수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우리는 향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시는 벌써 내용이 다 나왔지.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자, 이 그리움이라는 정서를 이 시인이 어떻게 표현했느냐, 요것만 체크를 하면 된다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1년부터 이제 가서 이 본격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1년부터 보면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그랬네. 그러니까 넓은 뭐 벌판이 있고 뭐 넓은 벌판이 있고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있어. 막 이렇게 물이 흐르고 있는 곳인가 봐. 그러면서 얼룩배기 황소가 여기 또 황소가 있어요. 황소.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랬네. 자, 해설피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3번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해가 기울어가는 모습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황소가 여기서 울음을 울고 있어. 황소가 어떻게 울지? 음매인가? 음매만 하면서 울고 있어. 자, 그러면서 그곳이 차마 꾸멘드 이칠리아 라고 하면서 끝나네요. 자, 그곳이 바로 고향이죠. 자, 그러면 1년에서는 지금 고향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가 이제 이 시를 읽으면서 사실은 이 풍경이 어떻겠다 이런 것들이 좀 그려지죠. 뭐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황소가 울고 뭐 이런 것들이 좀 그려집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1년에 있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이 고향의 모습이 그림으로 그려지는 이유는 이 전체적으로 지금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뭐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 이런 것들 다 눈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뭐 소가 거기에 있어. 그리고 해설피 막 이렇게 해가 기울어 가고 있어. 뭐 이런 것들은 다 눈으로 봐야만 알 수 있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시각적인 이미지를 전체적으로 쓰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부분은 잘 봐야 되겠지. 금빛 게으른 울음 여기는 잘 봐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감각 5가지의 감각 중에서 거기에 하나 감각이 더 있었지. 자, 우리가 그런 것을 공감각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공감각적 표현입니다. 이게 왜 공감각적 표현인지 알 수 있겠어? 자, 공감각은 2가지 이상의 감각이 있어야 되고 감각의 전이가 일어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냥 감각을 나열한 것은 공감각이 아니라고 했죠. 자, 그러면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여기서 표현하려고 하는 것은 울음입니다. 소의 울음. 그러면 청각이죠. 청각이죠. 청각. 자, 그러면 이 청각을 울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가져온 게 뭐냐? 금빛이죠. 금빛은 시각이지. 자, 그러니까 청각을 표현하기 위해서 시각을 가져왔다. 청각의 시각화 공감각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는 시각적인 이미지를 충분히 쓰고 있으면서 공감각적 이미지도 함께 활용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째로 갑시다. 질화로에 재가 식어지면, 근데 질화로는 옆에 또 3번 문제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지륵으로 구운 화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 화로가 옛날에는 이제 밤에 방이 추우니까 방에다가 이렇게 뭐라고 할까, 쇠로 된 그릇 같은 거 놓고 여기다가 숯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 방이 추우니까 난로처럼 뗄 수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질화로에 재가 식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재가 식었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밤에 화로를 주로 피우는데 밤에 방이 추우니까, 그러면 재가 식어졌다는 얘기는 이게 화로가 다 타가지고 이제 숯이 재가 돼서 이게 다 식었다. 다시 말하면, 이거 너무 두껍네. 자,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밤에 시간이 흘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밤에 시간이 흘러서 빈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그랬네. 밤바람 소리가 이제 막 밤에 소리가 막 바람 소리가 엄청 세게 들리나 봐.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집베개를 돋아 고이시는 곳. 우리 아버지가 방 안에서 베개를 다시 이렇게 돋아서 다시 이게 베고 자려고 해. 이제 밤이니까 아버지 주무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자, 그래서 여기 이연은 전체적으로 고향집에 방 안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우리가 이 이연도 읽으면 전체적으로 방 안의 이미지가 그려집니다. 아마 방 가운데 화로가 있고 아버지가 한쪽에서 주무시고 계시고 이런 모습들이 보이죠. 이런 이유는 전반적으로 시각적 이미지를 매우 잘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시각적 이미지를 잘 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 여기도 좀 체크를 해야 되겠어.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여기도 뭔가 이제 감각이 2개 이상 쓰였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는, 밤바람 소리는 청각입니다. 청각. 자, 밤바람 소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밤바람 소리가 어떻게 표현이 됐냐? 말을 달리는 것 같다고 표현이 된 겁니다. 그러면 말을 달린다는 것은, 말이 달리는 거는 눈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도 시각이라는 거죠. 그러면 2가지의 감각.
밤바람 소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시각을 빌려왔죠. 청각의 시각화, 요게 바로 공감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공감각적 이미지가 두 번이나 쓰였네요. 그러면 지금 우리 문제는 지금 우리가 15쪽에 보면 서술형 1번에 공감각적 이미지를 찾으라고 했는데 뭐 수능에서 이런 문제 안 나옵니다. 다만 1, 2, 3, 4, 5번 보기 선지로 뭐 이 시는 공감각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요렇게 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각적 심사항이 어떻게 뭐 청각의 시각화냐 뭐 이렇게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더라도 이 시에 공감각적 표현이 있다 없다 정도는 빠르게 읽으면서도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어쨌든 3년에서는 이제 고향집의 방 안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년으로 갑시다. 이제 3년은 흙에서 자란 내 마음. 나는 흙에서 자랐어. 시적 화자가 이제 나왔죠. 자, 나는 흙에서 자랐어. 흙에서 자란 내 마음. 그러면 이 흙에서 자랐으니까 이거는 나의 뭔가 어린 시절을 얘기하는 것인가? 이렇게 이렇게 추론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뭔가 하늘에다가 화살을 막 쐈었나봐. 자, 그러면서 옆으로 가면 이 화살을 쏘고 나서 그 화살을 찾으러 다니느라고 풀섭 이슬에 함추름 휘적시던 곳. 그러네. 함추름은 옆에 설명 나와 있습니다. 함초름이라고 3번 문제에 뭐 젖거나 서려 있는 모습이 가지런하고 차분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어쨌든 그 화살을 찾으러 다니느라고 풀 사이를 막 쏟아져가지고 풀에 있는 이슬이 이제 다 내 옷에 젖었었나봐. 자, 그러면 3년에서 얘기하는 것은 자기의 어린 시절, 유년 시절의 기억입니다. 자기 어렸을 때, 이거 화살 쏘고 이거 찾으러 다니느라고 이렇게 막 옷이 젖었었지. 뭐 이런 자기의 어린 시절의 기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파란 하늘빛 뭐 이런 것들 다 시각이죠. 함추름 뭐 적시다 뭐 이런 건 촉각이고, 뭐 지금 굉장히 다양한 감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연으로 가면 전설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기민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이제 가족 얘기를 하네요. 자, 전설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이 누이가 뭔가 기민머리가 날리는, 기민머리는 여기 이렇게 짧게 자른 머리를 얘기하는 거 단발머리. 이 단발머리가 날리는데 이 단발머리 날리는 게 막 밤바다에 춤추는, 전설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대. 자, 그러면서 누이의 생김새를 얘기했고, 자, 그 다음에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가 이제 나의 아내, 나의 어린 누이와 나의 아내. 우리 아내는 그렇게 막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 아내는 못생겨서 불만이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아내의 평범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아내의 모습 그대로를 표현한 거예요. 지금 이 시인이, 지금 이 화자가 우리 아내는 지금 아무렇지도 않고 예쁘지도 않아 막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 아내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 자, 그래서 누이와 아내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 이 모습이 그립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이거를 좀 잘못 이해하면 안 되는 게, 우리 누이는 기민머리 날리면서 예쁜데 우리 아내는 왜 이렇게 못생겼어? 우리 아내, 그리고 사철 발벗은 요 표현 때문에 누이는 맨날 노는데 우리 아내는 개고생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가 불쌍하다 이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냥 누이와 아내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그 있는 사실적인 모습 그대로가 너무너무나 그립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사철 발벗은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줍던 곳, 고향이죠. 그곳이 차마 꿈에도 이칠리야 누이와 아내가 있는 고향이 잊혀지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연으로 갑시다. 하늘에는 성금별. 자, 여기서 이 성기다라는 표현, 옆에 물론 3번 문제의 박스에 설명이 좀 나와 있습니다만, 자, 이 표현은 성기다라는 말인데, 성기다. 거기에는 우리 3번 문제 박스에는 물건의 사이가 뜨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 성기다는 좀 사실은 좀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거 좀 되게 자주 나와요, 단어가. 자, 이 단어의 뜻은 외워버리세요. 이거 너무 자주 나와서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외워버리세요. 자, 이 성기다는 드문드문하다입니다. 드문드문하다. 그래서 굉장히 자주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하늘에는 성금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그러네. 그러니까 하늘에 별이 드문드문하게 떠 있었는데 이 별이 발을 옮겼어. 그러니까 별이 자리를 옮겼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별이 자리를 옮겼다는 게 무슨 말이냐? 자, 별이 자리를 옮기면 어떻게 됩니까? 날이 셉니다. 다시 말하면 밤에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질화로의 재가 식어지면도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표현이라면
이 별이 발을 옮긴다. 이 표현도 역시 시간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발을 옮기고 서리 까마귀 우지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이제 고향의 지붕을 이야기하는 거죠.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거리는 곳. 그러니까 지금 이 초라한 지붕 밑에서 흐릿한 불빛 하나 켜놓고 막 이제 식구들끼리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나 봅니다. 뭐 이런 것들 다 뭐 흐릿한 불빛 이런 것들 다 시각입니다. 도란도란 이런 건 청각이고. 자, 그래서 이런 고향의 방 안의 모습. 자, 그러면서 그곳이 차마 꿈에 들 이치리야. 꿈에도 그곳이 고향이 잊혀지지 않는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시의 내용을 다 살펴봤는데 이 시는 굉장히 다양한 감각, 공감각까지 동원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는데 굉장히 다양한 감각을 활용하고 있는 그런 시다. 자, 그리고 지금 하나 체크해야 될 게 있는데, 자, 이 시는 끝날 때마다 그곳이 차마 꾸멘드 이칠리아 라는 요 구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요 구절을 반복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죠. 자, 먼저 이 구절의 내용을 먼저 좀 살펴보면, 그곳이 차마 꾸멘드 이칠리아, 원래 뭐뭐랴, 뭐 이 말입니다. 그곳이 차마 꾸멘드 이칠이야? 이런 뜻이에요. 의문형이에요, 의문형. 자, 그래서 이거는 의문형 어민데, 의문형인데, 근데 이게 진짜 질문이냐? 그곳이 차마 꾸멘드 이칠이야? 이치겠느냐? 이게 진짜 질문입니까? 그럼 여기에 예, 아니오. 뭐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됩니까?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죠. 그것이 차마 꾸멘드 이칠이야? 했을 때, 잊혀진다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지. 이거는 답이 정해져 있어. 그것이 차마 꾸멘드 이칠리아 할 때 잊혀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정해져 있어. 답정너에 답정너. 야, 이 의문형 어미에 답이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잊혀지지 않는다는 말을 하고 싶은데 그거를 그냥 의문형으로 바꿔놓은 것 뿐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아주 고급지게 우리는 지식인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런 것을 우리는 서리법이라고 하죠. 서리법은 그냥 고향이 잊혀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 될 것을 굳이 의문형으로 바꾼 겁니다. 자, 그래서 서리법을 쓰는 이유는 단 하나, 내용을 강조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절대 잊혀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강조하기 위해서 서리법을 쓰는 것이죠. 근데 그러니까 이 의문의 형태를 띠고 있으면 서리법이다. 이거는 중학교 때도 배웁니다. 중학교 수준이 여기까지라면 고등학교는 이제 이거 구분을 합니다. 그냥 의문형 어미를 활용한 것이냐 아니면 이게 서리법이냐 요것을 구분해야 되는데, 자, 서리법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뜻인지도 정확히 파악이 가능한데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문 형식으로 표현한 것 뿐이다. 뭐 요 정도를 알고 있으면 되겠고, 자, 어쨌든 요것을 계속 각 연이 끝날 때마다 반복할 때는 얘가 갖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아까 그 첫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시에서 리듬을 형성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반복입니다. 자, 그래서 반복을 그곳이 차마 꾸멘드 이칠리아 요 반복을 통해서 일단 운율을 형성할 수 있죠. 자, 운율을 형성하고 두 번째로는 요 반복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똑같은 얘기를 또 해. 자지 마라, 자지 마. 공부해라, 공부해. 막 이렇게 두 번씩 얘기하면 진짜 자지 말라는 거야. 제발 공부 좀 하라는 거고. 자, 그래서 이렇게 반복을 하는 이 두 번째 효과는 의미를 강조할 수 있습니다. 자, 의미를 강조하는데 여기서 이 의미가 어떤 의미가 강조되냐? 그곳이 차마 꾸멘드 이칠리아 잊혀지지 않는다, 잊혀지지 않는다, 잊혀지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이 시에 흐르는 정서, 이 시에 흐르는 주제를 강조하는 고향이 잊혀지지 않는다는 이런 주제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형태적인 내용인데, 자, 요렇게 계속해서 또 이 각 연이 끝날 때마다 후렴구처럼 요것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형태적인 통일성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 끝나도 요 부분 그것이 차마 꾸멘드 이칠리아, 2년이 끝나도 요렇게, 3년이 끝나도 요렇게 각 연이 끝나는 방식을 통일해줘서 형태적으로도 매우 통일성을 줄 수 있고, 이런 통일성은 굉장히 형태적인 안정감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세 가지의 효과, 그곳이 차마 꾸멘드 이칠리아를 반복하는 효과, 뭐 요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 시는 어쨌든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굉장히 다양한 감각을 활용하고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아까 정지용이 추구했던 시의 방향이 모더니즘이었기 때문에 다양한 이미지를 활용해서 자신의 감정, 정서를 표현하는 그런 시였다. 자, 그 다음에 요 시는
향토적인 시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향토적인 시어라는 거는 시골 냄새가 난다 그런 뜻이야. 시골에만 있는 것들 뭐 여기 많이 있죠. 뭐 질화로, 뭐 얼룩배기, 황소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향토적인 뭐 집배기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 다 향토적인 시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향토적인 시어도 활용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1, 2, 3번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잠깐 강의를 멈추시고 1, 2, 3번 문제를 풀고 다 같이 확인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네, 너희들이 이제 다 풀었으니까. 자, 그럼 문제를 한번 같이 확인해 봅시다. 기억에 대한 설명.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 그것이 차마 코멘트 진리합니다. 기억은. 자, 그러면 반복해서 진술하는 방식으로 리듬감 형성한다. 이거 아까 한 얘기 아니야. 각연을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연과 연을 구분한다. 이것도 아까 한 얘기고. 모든 연의 마지막 부분에서 마무리해줘서 구조적 통일성. 이거 방금 한 얘기 아니야. 자, 서술적 표현 아까 얘기했죠. 화자의 정서를 함축적으로 제시해서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화자의 정서는 어떤 정서? 그리움의 정서겠죠.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그럼 답이 5번이네. 자, 그럼 5번이 답입니다. 자, 5번이 왜 틀렸냐면 특정한 대상과 대화하는 형식을 가정해서 헐 누구랑 대화를 해? 지금 대화를 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 시적 화자는 미친 거죠. 자, 그래서 대화하는 형식이 아니었다. 자, 그러면 5번이 틀렸습니다. 이 문제는 좀 쉽죠? 자, 두 번째로 갑시다. 자, 이 영상시로 제작하기 위해서 적절하지 않은 것. 뭐 이런 것들은 뭐 바로바로 주워 먹는 겁니다. 자, 1년에서는 위에서 아래로 넓은 들판, 아까 넓은 들판 나왔지. 황소 울고 있었지. 자, 그러니까 1번은 맞는 설명. 자, 두 번째, 겨울밤에 바람이 많이 부는 장면을 배경으로 한대요. 아까 2연에서 바람 소리 들린다고 했지. 자, 그러니까 이건 맞는 설명. 잠들어 있는 아버지의 얼굴, 아까 아버지 막 잘나고 이렇게 집배기를 돋아고 있다고 했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연 속에서 어린아이가 마구 뛰노는 장면, 막 화살을 하늘에다 평평평평 쏘고 있었잖아. 자, 그러면 순수하고 생동감 있는 느낌, 뭐, 이런 것들 맞다고 해야 되겠지. 자, 네 번째 봅시다. 사연에서는 검은 머리카락이 풍성한 여동생의 모습과, 그치, 아까 여동생이, 뭐, 귀밑머리, 막, 날리는 것이 춤추는 밤물결 같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일하는 아내의 고단한 모습을 대비시켜. 이거 조심해야 한다고 했지. 일하는 아내의 고단한 모습을 대비, 이게 대조적으로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동생은 머리카락이 풍성해서 먹고 노는데 우리 아내는 겁내 불쌍하다. 지금 이런 뜻이 아니라고 했죠. 틀렸어. 자, 그리고 아내에 대한 연민의 감정을 부각한다? 아니에요. 자, 연민은 누군가를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지. 근데 이 지금 우리 아내 겁내 불쌍한 우리 와이프 막 이런 뜻이 아니라고 했잖아. 자,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자, 요거 좀 잘 구분하셔야 돼요. 아내가 너무너무 불쌍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냥 우리 아내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제시하다 보니까 우리 아내가 좀 이쁠 것도 없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한 것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가면 오연에서 가난하고 소박한 시골집의 밤풍경 해서 이제 막 밖에 비치는 그림자를 통해 이야기, 가족들이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 뭐 이런 것들은 이런 연출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3번 문제로 갑시다. 적절하지 않은 거. 야, 지줄되는 A로 이해한다면 실개천이 지줄된다니까 의인화지.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거. 이렇게 낮은 목소리로 짓거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사람이니까 의인화. 자, 그래서 실개천이 지줄된다. 뭐 고향의 역사 이런 게 담겨져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일단 잘 이해가 안 되면 세모 표시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확실하게 틀린 걸 고르면 되니까. 자, 해설피는 비를 참고하면 해가 설피 기울어 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자, 그러면서 저녁 노을의 이미지와 평화로운 고향의 정경.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뭐, 노을 지고 평화로운, 막, 이 소가 음매하고 막 우니까.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질화로와 집배기를 시와 뒤를 참고해서 이해한다면 향토적 소재. 아까 시골 냄새가 나는 소재.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고 했죠. 자, 네 번째, 함추름의 의미를 이처럼 이해한다면 이슬에 젖은 풀 속에서 화살을 찾으며 놀았던 화자의 기억. 자, 그러면서 자신의 유년 시절의 추억 떠올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 5번이 틀렸네. 자, 5번이 왜 틀렸냐면 성큰 별을 참고해서 드문드문 떠있는 별로 이해한다면 여기까지 맞죠? 고향을 멀리 떠나온 화자가 느끼는 외로움. 야, 근데 이건 조심해야 돼. 별이 이제 문학 작품에서 별이 나올 때는 별이 대체로 뭔가 상징성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별이 드문드문 떠있는 별이 화자였냐? 요거를 잘 봐야지. 그러면 하늘에 성근 별이 모래성으로 발을 옮겼는데 그럼 화자가 발을 옮겼어? 아닙니다. 이건 그냥 별은
밤에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한밤중에서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배경으로서의 역할이지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는 상징물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아무 때나 별이 뭔가 화자를 대변하는, 정서를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5번이 틀렸어요. 이런 것들, 이 3번 문제는 만약에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출제된다면 3점짜리를 달고 나올 확률이 좀 있죠. 이렇게 해서 이 별이 대체로 상징성을 갖는 경우는 많지만 모든 작품에서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마지막 문제가 아니었네. 자, 공감각적 심상이 드러난 부분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금빛 게으른 울음, 여기 하나 있었고 1년에 있었죠. 금빛 게으른 울음. 자, 그리고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여기도 역시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여기도 역시 공감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안다는 거, 효과. 자, 효과. 야, 우리가 그냥 소울음 이렇게 하면 될 것을 금빛 게으른 울음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그냥 밤에 바람 소리가 세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을 밤바람 소리가 말을 달린다 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감각을 다양하게 쓰는 이유, 많은 이미지를 활용하는 이유는 오직 단 하나입니다. 뭐냐? 생생한 전달을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이미지를 쓰는 이유, 생생한 전달, 생동감 있는 표현, 이런 말도 쓰지요. 생동감 있는 표현, 이런 단어도 씁니다. 오직 표현을 좀 더 자세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지를 쓰는 거지, 다른 이유 때문에 쓰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정지용의 향수를 다 봤습니다.